내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코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부비동염이라고 들어보셨죠? 감기와 구별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증상이 많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비동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영효 원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부비동염입니다. 근데 사실 축농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부비동염은 좀 낯설거든요. 이게 둘이 같은 질환인 건가요? 네, 흔히들 축농증이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 축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농이 쌓인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축농증하고 부비동염은 근본적으로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의학적으로는 부비동염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비동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부비동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부비동염이라는 질환명이 또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부비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코 주변에 공기로 가득 찬 동굴 같은 공간이라고 해서 부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이마 쪽에 전두동, 그리고 눈 옆에 사골동, 그리고 양쪽 볼 부위에 상악동, 그리고 머리 가장 깊숙한 곳에 저평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부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마, 눈, 옆, 볼에 다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이 부비동이라는 곳은 어떤 기능을 담당합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머리가 부비동 없이 다 뼈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머리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머리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부비동 자체가 공기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일종의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머리의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공기로 가득 찬 부비동이 먼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를 해줘서 머리 안에 있는 뇌와 같은 좀 더 중요한 구조물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비동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보호 기능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비동 자체가 일종의 울림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에서 목소리가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그 소리를 공명을 지켜서 좀 더 음색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몸은 인체의 신비인 것 같아요. 저는 부비동 뭐 하는 곳이야 했는데 정말 다양한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군요. 무게를 덜어주는 것부터 해서 에어백 기능도 하고 울림통 기능도 하고 심지어는 습기 조절도 해요. 네, 세균을 필터링 해주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부비동염이 발생하면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럼 정확하게 부비동염은 어떤 질환인 건가요? 이 부비동이 외부와 이제 통로 역할을 하는 자연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네.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환기가 되고, 네. 이 부비동 내에서 분비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분비물이 이제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자연공이 좁아지고 막히고 하게 되면 안에 그 분비물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부비동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 단순히 부비동에 염증이 생겼을까 했는데 그 이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원인, 그리고 부비동염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급성, 아급성, 만성. 부비동염도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오랜 기간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앓는 기간에 따라서 분류되는 겁니까? 급성, 아급성, 만성.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우리가 부비동염을 분류할 때 있어서 숫자 3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3. 같습니다. 네. 3주, 3개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이환된 지 3주 이내를 말합니다. 네네. 이 기간에는 급성으로 세균 감염이 생겨서 부비동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항생제로 적절히 치료를 해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해서 급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3주가 지나도록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항생제 치료를 했더라도 효과가 좀 불충분해서 3주를 넘기게 되면 3주에서 3개월 이내를 아급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 시기에는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는 항생제를 찾아서 치료를 하면 그래도 내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아직은 있는 시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3개월까지 이게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저희가 만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만성일 경우에는 항생제의 그 반응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 뭔가 만성적인 변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물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부비동염이라는 이 질환 자체가 치료가 어려워서 더군다나 재발도 잘 되는 난치성 질환으로 좀 인식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치료 기법이나 수술 기법 이런 게 제대로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항생제도 물론 많이 발전을 했고 수술도 내시경이라든지 미세절삭기와 같은 수술 기구 그리고 수술 후에 코 안에 넣는 솜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료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보다는 통증도 많이 적으시고 재발도 많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난치성 질환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만큼. 사실 그 사이에 의학적인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질환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자세히 좀 드릴 테니까요. 재발할까봐 혹은 치료가 어려울까봐 그걸 걱정하시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내 치료가 가능할까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질환 관련해서 좀 더 정보를 드릴까요? 사실 이 부비동염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대표적인 코 질환이 있잖아요. 비염. 비염과 부비동염이 어떤 분들은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질환인가요? 실제로 외래 많은 분들이 비염이 있어서 왔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부비동염이고 거꾸로 축농증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렇게 혼동이 되는 질환인 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염과 부비동염을 좀 감별을 하자면 비염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원인 물질, 예를 들어 진먼지 등이나 반려동물, 곰팡이, 꽃가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코가 급성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맑은 콧물, 재채기와 함께 코막힘이 오는 경우에 알레르기 비염을 좀 더 의심을 할 수 있겠고 반면에 감기 기운, 뭐 열이 있고 뭐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이런 증상이 며칠 정도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누런 콧물과 함께 두통, 뭐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될 때 좀 더 부비동염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역이 애매하게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딱 구분되는 면은 아닌지라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비염과 부비동염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비염이 원래 알레르기 성향이 있으니까 비염이 이미 가지고 있던 환자분이 감기가 걸렸다가 그 감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세균 감염이 동반이 돼서 부비동염이 같이 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들여다보면 비염 때문에 비갑게 코살은 많이 부어 있고 또 부비동염 때문에 누런 콧물이 같이 나오고 이렇게 동반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코도 많이 막히고 콧물도 심하고 그래서 잠을 이루기도 어렵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코감기 걸리면 부비동염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코 안에 이미 비염 때문에 점막이 많이 부어 있고 통로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세균 감염이 되면 그것이 빠져나오기가 조금 더 어려워서 부비동염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감기 안 걸리게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조금 더 감기가 안 걸리게끔 개인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시고 감기 걸렸을 때 증상이 조금 오래 간다 싶으면 빨리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비염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해서 낙하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비동염으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발병을 했다면 치료 받으셔야죠. 네, 이후 저희가 또 구체적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부비동염의 원인입니다. 부비동염 어떤 원인 인자들이 있습니까? 네. 이비인후과 교과서를 보면 정말 이 부비동염의 원인을 수십 가지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저희가 가장 흔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는 감염이라든지 알레르기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감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서 말씀드린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 등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곰팡이가 뭐 코 속으로 들어가면 뭐 부비동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기 중에 곰팡이가 떠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자연공을 통해서 그 부비동 내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증식을 하게 되면 이 부비동 내에서 커다란 곰팡이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곰팡이는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세균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네. 근데 곰팡이는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에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증식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저희가 이 곰팡이에 대한 부비동염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진균성 부비동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진균성 부비동염이 의심이 되면 약물 치료에 호전이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조금 더 조기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그냥 두면 안 되는군요. 어머,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으로 감염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세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곰팡이까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부비동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치과 치료를 받으시다가 부비동염이 의심이 돼서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이거는 네. 어떤 원인 때문인가요? 우리가 이제 아랫니보다는 이 윗니, 특히 윗니, 어금니 쪽에 염증이 있을 때 이 윗니의 염증이 상악동까지 파급이 돼서 염증이 올라와서 상악동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저희가 치아가 원인이 돼서 부비동염이 온다라고 해서 치성 부비동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치성 부비동염을 치료를 할 때는 저희 부비동염에 대한 이비인후과적인 치료 이외에도 아무래도 이 염증의 뿌리가 치아에 있다 보니까 이 치과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잇몸의 염증에 대해서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발치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임플란트에 의해서도 또 부비동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때문에 부비동염이 생긴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치아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임플란트를 이렇게 치조골에다가 심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 또 윗니 임플란트를 할 때 이 상악동의 벽이 굉장히 얇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그 임플란트가 상악동 아래 벽을 뚫고 위에까지 돌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벽이 뚫렸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의 이물질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상악동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심한 원장님들은 이 상악동 벽이 얇으니까 이 벽을 보강해주는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 그 상악동 벽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진짜 너무 어렵네요. 네. 사실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건데, 그러다가 부비동염이 생기다니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 부비동염 때문에 또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나면 네. 다시 이제 삶의 질이 나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비동염을 치료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임플란트를 최대한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로 인해서 부비동염이 생겼더라도 네. 그 염증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우선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좀 더 경과를 보고요.
약물 치료 항생제로 인해서 그 염증이 잘 잦아들고 더 이상 증상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임플란트를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 우선은 먼저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해서 이 상악동에 있는 염증을 먼저 제거하고 환기를 좀 더 잘 되게 먼저 하면서 임플란트를 보존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상악동이 좀 더 이제 환기가 잘 되면서 염증이 더 이상 안 생기면 임플란트를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부비동 내시경 수술까지 해서 환기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계속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걸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는 그 자체도 너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인이 감염, 네, 감염에 관련해서 다양한 부연 추가 질문들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알레르기였어요. 이거는 뭐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뭐 코 안에 점막이 부풀어 올라 있기 때문에 뭐 부비동, 뭐 통로, 입구가 좁아지는 것이 원인이 돼서 또 발생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원인으로 알려주셨던 게 해부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의 기둥 역할을 하는 가운데 벽 비중격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에 물론 이 비중격이 휘어 있는 이 자체에 의해서 코막힘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좁아지고 환기가 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격이 휘어 있어서 좁아져 있는 쪽에 그런 염증이 또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비동염이 만성화가 돼서 코에 흔히 물혹이라고 부르는 비용종이라고 하는 커다란 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혹 자체가 부비동의 자연공, 구멍을 막아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안에 있던 염증이나 분비물이 잘 배출이 돼줘야 부비동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물혹이 그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그 염증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만성화가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의 구조적인 그 원인이 작용이 돼서 네. 부비동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코세척입니다. 이거는 뭐 치료법과 관련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 세척이 부비동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코세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생리식염수나 이런 그 액체를 이용해서 코와 이 부비동을 물리적으로 씻어내주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 코세척은 기본적으로 코 안에 있는 염증성 분비물이라든지 코딱지,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피딱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세먼지나 꽃가루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씻어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코에 습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부비동염 치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코 세척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너무 그 통증이 심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돼서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오셨으니까 방법을 좀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떤 용액을 사용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그냥 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코 세척을 하고 나서 코가 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농도를 잘 못 맞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도요? 네. 예를 들어 맹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맹물 자체가 이 인체 체액 농도와 다르기 때문에 코가 매운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영장물 들이마셨을 때 코가 매운 것처럼 네. 그냥 맹물로 코 세척을 하면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 세척을 할 때는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그런 약국에서도 파는 그런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생리식염수는 인체의 체액 농도와 비슷한 0.9%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용액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용액을 집에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네. 일단 끓였다가 식힌 물 1리터에 네. 정제된 소금 9g을 넣으면 0.9%의 농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서 매번 코 세척을 할 때마다 1리터에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기는 많이 번거로운 게 번거롭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해져 있는 용량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병에다가 소금 한 포를 이렇게 딱 넣으면 생리식염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코 세정기가 시중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약에 물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네. 소금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코 세척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일단 생리식염수를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물과 소금을 넣어서 만든 이후에 네. 이 입구를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 콧구멍이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하신 이후에 부드럽게 지그시 너무 세게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누르면서 네. 생리식염수가 반대쪽 콧구멍으로 흘러내려오게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 과정에서 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식염수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이 혹은 아 하는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나면서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코 뒤쪽에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으로 넘어가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병을 눌러주면서 아, 이 네. 소리를 내면 그냥 단순히 세척만 되는군요. 네,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네. 반대쪽 콧구멍으로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와 코 세척, 보조적인 치료법이 있고 다른 치료법은 혹시 어떤 게 더 있습니까? 네, 이런 약물 치료나 보조적인 치료법이 이제 효과가 없고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되어서 만성이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만성일 때는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는군요. 그러면 부비동염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건 수술이 무엇을 제거하거나 뭐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이제 부비동염이 만성화가 되면서 물혹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 그 물혹을 모두 제거를 하고 이제 CT를 촬영하게 되면 부비동의 염증이 보이는데 염증이 생겨 있는 그 부비동을 모두 열어서 넓게 환기하고 염증성 병변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술은 사실 어떤 부작용이든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참고할 만한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 눈이랑 사골동 부위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눈에 영향을 미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라고 하는 합병증이라든지 아주 드물게는 실명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부비동이 뇌 기저부, 뇌랑 또 굉장히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 코에 있는 염증이 뇌로 파급이 돼서 뇌수막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름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한 그런 네. 합병증들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수술의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수술용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요. 환자 CT를 미리 찍어 놓으면 이 CT가 일종의 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장비에다 그 지도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장에서 그 수술 기구를 환자 코 안에 집어넣으면 그 수술 기구의 끝이 CT상에서 어디쯤 위치하는가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요즘은 그런 합병증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을 빠뜨리지 않고 매 회마다 꼭 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가능성을 알려드린 거지 걱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일은 아닐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치료를 받고 나서 부비동염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혹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 입장에서 좀 기울여야 할 어떤 교정 습관이라든지 관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늘 수술이 끝이 아니라 수술이 반, 수술 후 관리가 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 세척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초기에는 하루에 뭐 4번에서 5번 이상 그리고 다 나은 이후에도 하루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코 세척을 하실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에다 뿌리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고 하는 것들을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기본적으로 비염에 대한 치료 약제이지만 이걸 코에다 지속적으로 뿌려주면 이 축농증이 재발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 세척과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하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담배 피실 거면 재수술 날짜를 잡고
담배를 피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금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찬바람 불고 있어서 사실 관련 증상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증상들 혹시나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병원 가셔서 상담 한번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영효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